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빛과 렌즈를 했기 때문에 광합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배울 때 일단 뿌리, 줄기, 잎으로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씨앗이 생기고 식물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꽃가루 바지랑 뭐 그걸 이제 수분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것도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씨가 퍼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식물의 좀 메인 부분이 아닌 것도 저희가 지난 교재에서 다뤘었는데, 이번 교재에서는 사실 가장 출제 확률이 높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는 광합성만 지금 이 파이널 교재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식물의 구조 같은 것들은 문제를 몇 번 겪었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파트는 제가 뭐 다음에 뭐 마지막에 막판에 정리라든지 뭐 9월 달이 되기 전에 혹은 9월 달이 돼서 9월 마지막이 넘어가기 전에 그때 잠깐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굳이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광합성을 이번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광합성을 배우면 이 내용이 약간 되게 애매하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제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식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이제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뭐 굳이 다른 거에서 얻어오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이 교과서로 나갈 거고 교과서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교과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보면서 어떤 것들의 개념을 배웠었고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는지 한번 짚어 나가 봅시다. 자, 보시면 광합성 장소 나와 있죠. 그렇죠? 광합성 장소 어디서 일어나나요? 1번에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비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게 뭐죠? 이게 광합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이게 세포가 이렇게,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리면 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요 옆에 뭐가 있냐면 작은 알갱이들로, 이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핵보다 좀 작게 작은 알갱이들로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엽록체의 단어의 뜻은 엽. 이게 무슨 잎엽자입니다. 잎엽자. 초록 색깔 물체, 무슨 알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입 안에 있는, 잎을 이루고 있는, 혹은 뭐 잎뿐만 아니라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 초록 색깔 입체라고 해서 엽록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얘가 뭐랍니까? 광합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이 친구가. 그래서 세포가 특정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특정 구조가 광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엽록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광합성의 산물 확인. 이 산물이란 게 뭐냐면 광합성으로 대체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광합성 무슨 뜻이죠? 빛을 통해서 합성한다 이 말인데, 대체 뭘 합성하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청남색으로 변한다. 이거 뭘까요? 녹말이죠. 그쵸? 지시약은 뭐예요? 아이오딘이나 칼륨입니다.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으로는 오로지 녹말만 검출할 수 있어요. 같은 탄수화물 계열인 포도당이나 혹은 뭐 녹말 위에 뭐 설탕 이런 것들은 절대 검출할 수가 없고 녹말만 오로지 검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말만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광합성을 좀 간단하게 써보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들어가고요. 햇빛이 추가가 되면 뭐가 생기죠? 포도당이랑 산소가 생깁니다. 여기 아래 써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 반대는 얘는 뭘까요? 포도당이랑 산소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물을 내뱉어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밥을 먹고요, 숨을 쉽니다. 그래서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우리가 소변이나 땀이나 입으로 물을 내뱉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호흡이고,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참여하죠. 그렇죠? 세포 종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개체가 다 한다. 죽을 때까지, 잘 때도 하고 태어날 때도 하고 살면서 계속하는 게 호흡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 거고,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 과정인 광합성이 나와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물질을, 식물들은 어때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직접 합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뭐 제가 뭐 탄수화물이 뭐고 이 포도당이래, 광합성 과정이 왜 의미가 있고 암기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지금 그 단계는 넘어갔고, 지금은 이제 바로 암기를 해주셔야 될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1번에 들어갈 보기는 산소입니다. 이런 거죠. 포도당이 녹말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탄수화물이다 라고 해요. 수화물이 뭐예요? 그 비행기 수화물 말고 물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수화물인데 탄소에 물이 들어갔다? 탄소에 물이 들어갔다? 여기 탄소가 있고 물이 있죠, 그쵸? 얘랑 조인을 해서 만든 게 뭐다? 포도당이고 이 산소 O2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게 광합성이다, 이런 말이었는데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알고 지나가셔야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광합성 과정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약물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이 녹말 아닙니다. 녹말은 나중에 포도당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옆에서 광합성 하는 애 말고 따로 어떤 애가 이거 너무 포도당이 막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지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그룹으로 감싸놓은 게 뭐예요? 녹말이지 애초부터 광합성했을 때 포도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기체는 뭡니까? 산소죠. 여기 불꽃 반응에서 확인했었던.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바뀌었을 때 광합성의 정도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만 보면 당연한 게 광합성의 재료가 뭡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죠, 그쵸? 근데 물은 평소에 사막이 아니고서야 고갈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고 물에 대해서는 애초에 언급도 별로 없고요. 그나마 빛이 쓰이고 광합성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재료라서 쓰이고요. 이 온도,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광합성을 어디서 한다고 했었죠? 엽록체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엽록체가 알갱인데 뭐 그냥 알갱이가 있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도와주는 다양한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얘네가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소화도 잘 되고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생물체의 모든 물질 대사, 물질을 바꿔주는 과정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차가운 거 먹으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시키는 애들의 속도를 낮춰줘요. 광합성은 똑같은 거죠. 광합성도 온도가 낮아지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빛의 세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죠. 얘도 마찬가지고 증가하죠. 얘는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감소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고기를 불판에 놓으면 익어버리듯이 엽록체들이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 익어버립니다. 익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색이 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원래 구조나 원래 물질들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엽록체들이 변하게 돼요. 그럼 이 온도를 넘어가면 기능을 못하니까 광합성량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그래프에서 가장 헷갈리고 그나마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건 요거, 이 마지막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증산작용이 나오는데, 가만 보시면 식물이 하는 다양한 작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광합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은 얘기가 없지만 호흡이 나와 있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증산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 식물이 하는 세 가지 작용을 딱 분리해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끝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냥 광합성과 호흡은 연계된 거고, 광합성은 밥 만드는 거, 호흡은 그 밥을 분해해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나마 분리되어 있는 거 뭡니까? 요 증산작용이죠. 증산작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식물이 뭐다? 땀을 흘린다. 왜냐면 식물도 더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식물은 더더군다나 선풍기를 쐬거나 차가운 걸 마시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식물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그냥 버티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뭘 해야 돼요? 땀을 흘리는데 실제로 피부에다 땀을 흘릴 수 없으니까 증산작용을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증산작용, 광합성에 쓰고 남은 물을 잎의 표면이 있는 뭘 통해 나가요? 기공을 통해 나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증산작용은 물이 그대로 액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증기, 즉 기체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인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는 뭐냐면 별게 아니라 기공이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고 이 아래 게 둘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열림 닫힘을 조절하는데, 제가 수업 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공변세포는 꼭 기억해야 할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세포 요 안쪽 기공 쪽이 벽이 더 두껍고 여기가 밖에가 얇아서 이게 열릴 때 이렇게 닫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 좀 너무 하니까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게 될 때 이 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고 바깥쪽이 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변세포가 이 기공을 열지 안 열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신경 같은 게 달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하라고 신호를 주는데 식물에는 그런 걸 신호를 보내줄 신경 같은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특정 반응이나 혹은 온도나 소리를 듣거나 이런 식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면세포가 어떻게 하냐? 바로 자기가 광합성을 해서 내가 광합성이 되면 이제 광합성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세포벽 광합성 이렇게 두 개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요것도 디테일합니다. 사실 세포벽만 주로 나오고 사실 공변세포는 그냥 공변세포 두 개로 기공이 이루어져 있다 정도 나올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언급을 하는 거고요. 주로 잎 뒷면에 있죠. 뒷면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손을 잎이라고 했을 때 손바닥 안쪽처럼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에 공변세포가 있으면 지금 엽록체에서 빛을 받아들이기도 급급한데 갑자기 거기 기공이 달린다? 그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뒷면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증산작용은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하긴 하는데요. 이 뭐냐면 물을 잎에서 날려버리니까 식물체에 뭐가 부족해져요? 위쪽에 잎이 달린 쪽에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잎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보기가 나왔을 때 이게 증산작용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구분하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훑었고요. 제가 수업 때도 별 다르게 추가적으로 말할 건 없고 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시험 보기 직전쯤 이걸 하게 될 거죠. 9월 말쯤 하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이해가 안 가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요 강의를 한번 돌려보시고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강의 영상 그대로 연결해서 붙일 건데 이렇게 개념 설명을 마치고 잠시 뒤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설명이 한번 끝났으니까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보시면 문제가 광합성 문제가 어려워지면 제가 얘기했듯이 주로 뭘로 나오냐면 실험 문제로 나옵니다. 실험 문제 다 실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중학교 내신 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단계인 최상위급 문제인데 최상위급 문제들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실험 문제로 돼 있죠, 그렇죠? 뒤에 이제 간략한 개념 설명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실험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실험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풀 사람들은 이거 잠깐 멈추시고 보고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보시면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다음 햇빛을 비치는 곳에 두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곳은 햇빛을 다 튕겨내니까 광합성이 안 될 거고요. 안 감싼 곳은 광합성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구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에탄올을 왜 넣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청람색입니다. 사실상 뭐 보라색이나 파란색에 가까운데 이게 초록색으로 잎이 유지가 되면 색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탄올에다 넣고 중탕 끓여주면 엽록체가 다 파괴돼요. 아까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엽록체 파괴된다 그랬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 대고 끓이니까 파괴되겠죠. 그래서 파괴가 되고 나면 잎이 낙엽 든 것처럼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 청람색으로 변하는 게 잘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녹말이 있는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생기고 녹말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보시면 나는 잎에 녹색을 띠는 색소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2번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포도당과 만나면이 아니라 녹말이죠. 그렇죠? 틀린 소리고 포일로 쌓여있던 부분은 색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녹말이 없으니까. 쌓여있지 않은 부분은 청람색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왜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녹말이 생겼겠죠. 그렇죠? 요게 검출되는 겁니다. 다음에 위 실험을 통해서 햇빛을 받지 않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녹말이 나타나지 않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실험이죠, 그렇죠? 같은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실험 과정을 또 읽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게 여기서 실험의 포인트, 이 에탄올을 끓이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은박지의 의미, 알루미늄 호일이 은박지죠, 그렇죠?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기억에 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분을 이동시켜 잎의 양분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과정이다. 어둠 상자로 씌워놓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이걸 아무거나 갖다 오면 이게 알루미늄 호일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광합성을 통해서 입에 저장이 돼 있던 녹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약간 오차가 발생하고 의도대로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상자에다가 좀 담아 놓으면, 며칠 담아 놓게 되면 얘가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서 밥을 못 만드니까 자기가 저장해놨던 녹말을 전부 다 갖다 써버립니다. 전부 다 갖다 써버리면 이제 더 이상 녹말이 잎에 없어요.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실험을 하면 어때요?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양분을 다 고갈시키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녹말을 녹이는 과정을 하는 것이다. 에탄올 중탕은 녹말을 녹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엽록체 파괴해서 색깔 구별 잘하기 위한 겁니다. 은박지로 가려진 부분이요, 안 가려진 부분이 청람색으로 변하겠죠. 1번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풀어볼게요. 실험을 진행했는데 B는 어디 두었다? 어둠 상자에 두었다. 뭐 똑같죠. 아래는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통해서 1번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없습니다. 녹말밖에 몰라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 모르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전부 똑같이 그냥 제공을 했고 뭐만 다르겠습니까? 누구는 빛을 받고 누구는 빛을 안 받고, 그렇죠? 3번에 광합성이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아니요. 빛 못 받으면 광합성 못합니다. 빛과 비의 검정발의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거기서 포도당이 생긴 다음에 녹말이 저장이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옳은 말이라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했으면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지.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핵이 있고 이 전체가 전부 다 죄다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알갱이들만 초록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도 틀린 보기고, 그 다음에 5번에 에탄올 넣고 물중탕하는 이유는 엽록색,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요거 봤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이게 사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뭐 최상위 문제다, 뭐 중학교 과학이다, 여러분들 초등학생인데 어려워요 하더라도 별 내용 아니에요. 생각보다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시금치 조각을 물에 넣었네요. 이게 보통 실험이 두 가지를 갈리는데 은박지에 넣거나 어둠 상자를 통해서 빛을 주거나 안 주는, 그럼 빛을 가지고 광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실험이 1번이고, 두 번째 실험이 뭐냐면 보통 시금치 잎인데 시금치 잎을 잎에 넣고 탄산소 나트륨, 왜 그래요? 이게 물속에다 넣는 거니까 물속엔 이산화탄소가 보통 많지 않아서 광합성 재료로 갖다 쓰라고 탄산소 나트륨은 물에 넣어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면 그게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잎 조각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맺힙니다. 공기방울이. 여기 산소. 그러면 이 공기방울이 맺히면 공기방울이 뜨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금치 잎에 붙어있으니까 시금치 잎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빠르게 떠오르냐, 얼마나 확 떠오르냐에 따라서 광합성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직관적이지만 해석하는데 약간 까다로운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켜진 전등의 개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전등이 많을수록 빛이 센 거죠.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빨리 떠오른다. 제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금방 산소 공기방울이 생기니까 더 금방 휙 하고 떠오르겠죠, 그렇죠? 3번에 탄산수와 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고, 실험 중에는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온도나 이산화탄소가 변하면 이게 지금 전등을 하나 두거나 두 개 두거나 세 개 두거나, 보세요. 개수를 다르게라고 했으니까 실험에서는 뭐만 바꾼 거예요? 빛의 세기만 바꿔준 거기 때문에 빛의 세기만 다르게 해야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5번에 떠오르는 것은 시금치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산소 때문이죠. 산소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약간 애매하지만 나머지 4개가 맞으니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좀 멈춰야 되죠, 그렇죠?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 5번에 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했으나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 자, 얘네가 뭘 잘못했나? 가영이는 지금 뭐예요? 온도죠, 그쵸? 60도가 넘는 핫팩, 사람도 이렇게 하면 죽죠, 그쵸? 온도고요. 가영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가영이는 온도를 잘못했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네요. 가영이는 온도를 잘못했죠.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빛을 줄인 겁니다. 빛을 줄인 거니까 나영이가 기역으로 가야 되는데 나영이가 니은밖에 없죠. 깨끗한 공기, 산소만 되면 안 됩니다. 호흡만 잘하면 뭐합니까? 밥을 줄 것도 아니고 광합성을 해야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다영이는 니은이랑 연결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죠, 그쵸? 포원봉에 넣고 물풀에서 발생한 기포수. 이번에 이제 물풀을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Y자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얘가 떠오르진 못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체를 발생시켜서 이게 기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로 빠져나와서 뽀글뽀글 기체가 생기냐. 이게 가만 보면 실험들이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 보면 얘도 똑같은 실험이고 얘도 막상 똑같죠. 물속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걸 떠오르는 거로 봤냐 아니면 기체가 실제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로 봤냐, 그 차이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포수가 더 많아지죠. 왜? 광합성이 잘 되니까.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퍼센트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되고. 옳은 걸 고르랍니다. 기억에 물풀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빛의 세기는 세다. 아니요. 멀면 약하죠. 탄산소 나트륨 용액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니까 광합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기포수가 많아진 거고, 리얼 물풀에서 발생하는 기포수로 광합성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네, 그걸로 비교하라고 이 실험을 설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가까워질수록 기포 발생량이 늘었다는 건 빛의 세기가 세면 기포가 발생이 많이 한다는 거고, 기포 발생량은 곧 뭐랑 비례해요? 광합성이 잘 되냐 안 되냐랑 비례하니까 가까울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잘 되는구나. 결국 같은 거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든 수조의 역할은 온도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답이 3개라서 어쩔 수 없이 5번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 이런 말입니다. 이 수조가 지금 물이 든 수조가 있죠, 그렇죠? 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빛을 넘겨게 이제 빛이 통과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가 전등이 사실 빛을 쏜다고 하는데 얘가 어때요? 빛을 계속 쏘고 있으면 이 안에 물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하지만 수조를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서 빛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전달할 수 있지만 온도는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온도는 누가 없어요? 열 에너지 누가 없어요? 복사 에너지는 얘가 흡수하게 하고 빛 에너지만 넘겨주겠다, 뭐 이런 말인데 크게 중요한 보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번에 맞는 말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실험이니까 안 할 건데 예측만 하고 가면 당연히 캐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바로 나오네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니은, 시금치 조각의 광합성량이 증가할수록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디귿에 탄산소 나트륨 용액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죠. 5번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문제 별로 쉽죠? 그쵸? 이것도 똑같은 내용. 얘도 똑같은 내용. 실험이 반복이 된다. 별거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같은 실험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문제 바로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시금치빛 떠오르는 이유는 산소 때문이다. 이거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거 맞는 말이죠, 그쵸? 나머지 보기도 보면 온도가 광합성이 아니라 빛의 양입니다. 빛의 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실험 아닌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서 뭐라고 줬습니까? 문제에 온도가 일정하다. 왠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해서 실험의 변수를 없앴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이나 문제 풀이할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 궁금했다면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궁금했어도 근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삼육중학교 시험 잘 보는 데 있어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금치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짧아질 거고요. 개수로 늘려 실험한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더 늘려서 실험을 하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속 증가란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빛의 색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포화되죠, 그렇죠? 이 포화되는 걸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기는 5번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입해 준 거죠. 그렇죠?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봤으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제가 너무 막 풀죠 바로. 이거 일단 좀 잠깐 멈췄다가 멈출 사람 멈추시고. 검정만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다. 맞는 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옵니다. 기체만 따졌을 때 광합성에서. 얼음을 넣으면 발생하는 기포수가 증가한다. 전등 앞에 수조에 얼음을 넣는다고요? 뭐 그러면 얘가 온도가 좀 덜 올라가겠죠. 사실 얘를 놓더라도 얘가 비대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텐데 얼음을 넣으면 온도가 더 느리게 올라가긴 할 텐데 기포수가 증가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광합성이 더 잘 될 겁니다. 얘가 얼음을 넣어서 이 얼음이 여기서 열을 다 잡아 먹으면 얘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얼음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온도가 떨어지면 광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포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감소하겠죠. 사실 이거는 뭐 증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증가합니까? 여기 갑자기 얼음 넣었다고. 빛이 세게 키운 것도 아니고. 탄산소 나트륨은 이산화탄소 공급. 멀리 할수록 발생하는 기포수 감소. 맞는 말입니다. 5번.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전등 온도가 같은 전등인데 얘가 더 멀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떠오르고 느리게 떠오르겠죠. 가보다 나에서 아니죠. 가보다 나에서 시금치 잎 조각이 빨리 떠오른다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사실 산소를 공급 아니죠. 가보다 나에서 광합성 이용되는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잎에 산소가 생성되어 조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5번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너무 이렇게 겹치니까 이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갈게요. 우리 얘랑 얘까지만 봅시다. 13번까지만. 여기 뒤에 문제는 뭐 이거 너무 아니죠. 마저 봅시다. 마저 보는 걸로 하고 얘 너무 반복되니까 넘어가고요. 네, 풀어볼게요.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과 물뿌리 흡수량.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랑 뿌리에서의 물 흡수량이 약간 좀 경향성이 아예 똑같진 않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쵸? 얘는 여기가 최대인데 여기는 여기가 최대니까. 햇빛이 강한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맞는 말입니다. 왜? 식물의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그 다음에 잎에서 물의 증산작용이 많을수록 뿌리 흡수량이 많아진다. 맞죠? 왜냐면 증산작용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다? 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거니까. 밤에는 낮 동안 증산작용의 광합성으로 인해 손실된 물이 보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밤이니까 이쪽이죠. 그쵸? 근데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물을 쓰는 거 맞잖아요. 증산작용을 날리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값으로서 낮에 비해서는 좀 더 낮긴 하지만 흡수가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사실 흡수가 아예 안 된다고 보긴 힘들고 이 밤 시간에 좀 되긴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밤에는 밤이든 낮이든 물 흡수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밤에 물 흡수를 통해서 손실을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 A, B, C가 나와 있는데 A.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건 광합성만의 특징이죠. 왜냐면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니까.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체, 세포 비늘,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셔도 되는데 세포 아닌 건 확실해요. 무조건 세포 안.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방출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 흡수한다 이 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광합성 과정에서 CO2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때 빛에너지를 어때요? 식물이 흡수하죠.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거는 정답은 2번으로 내주셔야 되고 호흡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저 또 해봅시다. 14번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가는 이틀 동안 햇빛이 잘 드는 실외 바깥에 둔 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흡수량 방출량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그래프다. 분모가 방출량분의 흡수량인데 이 값이 커졌다는 건 뭐예요? 흡수량이 늘어나고 방출량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낮 시간에 뭐가 일어나요? 낮 시간에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광합성이 활발해지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늘어났다가 밤에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보통 방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늘어서 이 분수값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기억원 보시면 가의 둘째 날 오후 6시에 일어난 기체교환을 그림 나타낸 건 나. 그림은 A다. 나에선 A냐라는 건데 지금 A는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B는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방출이 된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C는 지금 뭐만 일어나고 있어요? 오로지 호흡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도 흡수하고 호흡에서 방출한 것도 흡수하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만든 거, 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것도 쓰고 외부 광합성도 외부 이산화탄소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 오후 6시 때, 오후 6시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요 지점이죠. 그쵸? 기억본 보기에서. 지금 보면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죠. 흡수량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A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가의 첫째 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일어난 귀체 교환을 나의 그림으로 나열하면 1시부터 9시, 9시가 어디냐면 대략 지금 여기가 12시간 간격이니까 이거 6시간이죠. 그쵸? 그럼 한 이쯤부터 뭐 대충 잡으면 오후니까 한 뭐 이쯤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렇게 간격에서 일어난 기체 교환을 보라 이건데 보시면 B는 뭡니까? 똑같을 때 A는 얘가 다 많을 때가 아니라 A다가 A 상황이다가 이 지점에 B가 됐다가 C로 바뀌는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 또는 방출량이 변하는 이유는 다의 A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방출량이 변하는 이유는 이제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간별로 광합성이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 뭐 때문이에요? 빛의 세기가 시간별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요거 제가 문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지우고 멈출 테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보고 멈췄다가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복숭아나무 잎과 줄기 시간에 따라 녹말과 설탕을 검출한 결과 잎에서 오전 4시엔 없죠. 광합성이 안 되니까 오후 2시 광합성이 한창 잘 되고 제일 더울 때 많다가 녹말이 이제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6시가 넘어가서 해가 지면 광합성을 멈추고 저장해놨던 녹말을 갖다 쓰니까. 그 다음에 설탕은 오히려 밤에 많은데 왜 그래요? 녹말을 잎에다가 다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줄기나 열매나 뿌리도 갖다 영양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밤에 나눠줍니다. 밤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줄기의 채관에서 많이 발견이 된 거겠죠. 그쵸? 오전 4시 활발하다? 아니죠. 그랬으면 여기서 있었겠죠. 녹말이. 줄기에서는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잎에서 만들어져요.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은 설탕으로 변해 주로 줄기를 타고 이동한다. 요 문항을 문제로 내고 싶어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뿌리와 잎 중에서 시간에 따라 녹말의 검출량, 잎에서는 광합성이 제일 잘 되는 시간에 많다가 이제 이걸 보내니까 줄어드는데 오히려 그 보낸 걸 받아서 뿌리에서 밤에 많죠. 1시에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잎에 녹말이 많다. 맞습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네, 이동했습니다. 보이시죠? 그쵸? 맞는 말이죠. 8시에는 녹말의 양이 줄고 뿌리의 녹말의 양이 늘어난 것을 보라. 양분은 밤에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광합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바빠요. 그래서 주로 밤 시간에 이동하게 되는 거죠. 다 왔습니다. 이 환상박피 실험 이라고 바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환상박피 실험 기억나시나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이 위에 지금 잎들이 더 많죠. 이 아래쪽보다. 위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을 때 이게 만약에 외떡잎 식물이면 이게 상관이 안 되는데 사과나무가 쌍떡잎 식물입니다. 근데 뭐 쌍떡잎 식물인 걸 외울 필요가 없고 환상박피 실험 이게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깥쪽에 체관이 쭉 있어서 껍질을 벗겨냈을 때 체관만 벗겨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관만 벗겨내게 되니까 여기 영양분들이 쌓여서 부풀어 오른 거죠. 그쵸? 기억 말이 안 나오네요. 기억 나무는 체관이 제거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벗겼을 때 B 위치의 사과는 A 위치에 있는 사과보다 크기가 더 클 것이다. B 위치에 있는 사과는 여기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이
내려가질 못해요. 원래 보통 광합성 산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A가 더 많을 거고 B는 더 작겠죠. 왜? A는 여기서 나왔던, 제가 좀 정신없으니까 지울게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설탕이 일로 못 가니까 일로 퍼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설탕이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여기 사과에 쌓이겠죠. 그쵸? 그래서 A가 더 클 겁니다. 얘가 더 클 이유는 없죠. 전혀. 이거 하나에서 두 개, 하나에서 두 개, 하나에서 두 개, 이 패양은 똑같은데 B가 더 클 이유는 없어요. 적어도 만약에 누가 더 크다고 물어보면 A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큰지 판단하기 어렵고 B가 더 클 이유는 없다. C 부분이 부풀어 오른 이유는 잎에 달린 사과의 나무의 위쪽에 만들어진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문제 남았습니다. 네, 맞아 봅시다.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식물체 밖이 아니라 채관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장 장소는 뿌리, 줄기, 열매, 씨 등 다양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뿌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당근 같은 것들이고 무 이런 것들이고, 줄기는 뭐예요? 감자 이런 애들. 열매야 뭐 할 것도 없고, C도 다음 세대 식물이 자라나기 위한 영양분들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C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 형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하고요. 광합성의 산물은 주로 밤에 물관이 아니죠. 체관입니다.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바꾸어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고, 광합성 산물은 모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광합성의 산물은 다 나중에 호흡을 통해서 분해가 돼서, 이게 우리는 지금 뭐만 배우나요?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만 봤죠. 그렇죠? 앞에서 여기 보시면. 하지만 단순히 포도당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도 분해가 되고, 얘네가 어떤 식물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요 보기 제가 이렇게 확대 한번 했으니까 한번 쭉 읽고 가세요. 제가 맞는 보기만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보통 저희 정규반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정규반 친구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정규반 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에 남기시면 되겠죠. 제가 댓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양분은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남은 부분은 다양한 물질을 바꿔서 저장한다. 아까 뭐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합니다.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된 양분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된다. 우리 다 이거 먹죠, 그쵸? 당근 먹고, 감자도 먹고, 열매야 당연히 먹고, 과일도 먹고, 우리 씨도 먹잖아요. 아몬드 같은 거 동물의 먹이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광합성을 후딱 봤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원수가 별로 많이 안 나갔죠. 지금 2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2단원씩 나갈 거란 거 생각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했어요. 토요일날 봅시다.